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33장. 33. 백야의 결투. 9월 보름 황혼. 석양은 아름다웠고 저녁 노을은 서쪽 하늘의 주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육소봉은 합방제의 뒷길로 뛰어나와 석양으로 붉게 물든 길을 따라 뛰어가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달이 떠오르기 전에 비단띠 하나를 되찾아야 했다. 오늘 밤의 결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절대로. 왜냐하면 엽고성과 서문치설은 모두 그의 친구였기 때문이고 그는 오늘 밤 보름달 아래에서 그들의 결전보다 훨씬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미 선물로 줘버린 비단띠를 당연히 되가져올 수 없었다. 그렇지만 도둑맞은 비단은 달랐다. 다른 사람에게 도둑맞은 물건은 되가져와도 좋고 훔쳐와도 좋고 심지어 빼앗아와도 좋은 것이다. 그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에게 닥친 유일한 문제는 어떻게 사공적성을 찾아내는가 하는 방법이었다. 이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아니, 어쩌면 바람보다도 더 붙들기가 힘들 것이다. 그를 찾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그와 우연히 만나겠지만, 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를 찾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육소봉은 단서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공적성이 약방에서 나왔었던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약방의 이름은 노경여당이었다. 사공적성은 여지껏 병을 앓은 적도 없었고 대부분 그가 해를 입힌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으니 약을 살 리도 없었다. 그러니 그가 약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 약방과 많든 적든 얼마간의 관계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다. 노경여당의 금 문패는 석양 아래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문 입구에서 제기를 차고 있다가 육소봉을 보더니 곧장 두 손을 입에 집어넣고 휘파람을 불었다. 갑자기 길 앞뒤에 있는 온갖 집에서 10여 명의 아이들이 뛰어나와 육소봉을 바라보며 히히거리며 웃었다. 그들은 아직도 육소봉을 기억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 누군가를 분통 터지게 하고 남들이 비웃을 만한 노래 한 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육소봉도 웃었다. 그는 이 아이들이 또 사공적성은 원숭이가 둔갑한 요괴라네라고 노래를 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그리고 엉뚱하게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었다. 소봉이는 봉이 아니라 냄새나는 큰 벌레라네. 냄새나는 벌레는 머리가 작아서 그저 동굴만 팔 줄 안다네. 동굴 안에는 개들이 똥을 싸니 그는 그 개똥을 먹는다네. 개는 엄청나게 많이 싸놓고 냄새나는 벌레는 그걸 먹고 하늘을 날 줄 알게 되었다네. 이게 무슨 노래란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육소봉은 화가 나고 웃기기도 해서 자기가 지었던 노랫말도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것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그는 누가 이 노래를 지었는지 알만했다. 사공적성이 다시 이곳에 왔던 것이 분명해졌다. 겨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멈추자 육소봉이 곧바로 물었다. 그 백발 할아버지가 또 왔었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이 아저씨가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해서 우리가 불러드리면 분명 우리에게 사탕을 사주실 거랬어요. 육소봉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실컷 욕을 먹은 후에 또 사탕까지 사주어야 하다니 그런 일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아이들이 큰 눈을 깜빡이며 또 물었다. 우리 노래 잘 불렀어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 아주 잘 불렀다. 그럼 사탕 사주실 거예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더니 쓰게 웃으며 말했다. 사주마. 당연히 사주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도 육소봉은 종종 하려고 했다. 그가 어찌 이 천진난만한 애들을 실망시킬 수 있겠는가? 그는 곧바로 가서 애들을 위해 사탕을 잔뜩 사가지고 왔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것을 보자 그의 마음도 한결 나아졌다. 380근의 사탕을 먹은 것보다 더 달콤했다.
아이들은 그의 옷을 끌고 환호성을 올리며 말했다. 그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육소봉은 아주 놀라서 말했다. 그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냐?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아저씨가 어렸을 땐 아주 착하셨대요. 육소봉은 더욱 놀라며 말했다. 그가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 착했는지를 안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아저씨가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줄곧 지켜보셨대요. 아저씨가 어렸을 적에 오줌 싼 것도 다 안돼요. 육소봉은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그 원숭이 같은 요괴 녀석을 밧줄로 묶어 대나무 몽둥이로 세게 때려주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느꼈다. 아이들이 말했다. 그 할아버지는 조금 전까지도 여기 계셨어요. 아저씨가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만났을 거예요. 지금은 어디 계시냐? 또 날아갔어요. 아주 높게 높게 말이에요. 아저씨는 그 할아버지만큼 높게 날 수 있어요? 육소봉이 옷깃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난 잘 모르겠으니 너희가 누가 더 높게 나는지 보려무나. 사공적성은 이미 이곳을 떠났으니 그도 날아갈 준비를 했다. 갑자기 한 아이가 그를 붙들며 말했다. 잠깐만요. 아저씨한테 말해줄 게 있는데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작은 보따리 하나를 남겨주셨는데 아저씨가 우리한테 사탕을 사주면 그 보따리를 아저씨한테 드리고 사탕을 안 사주면 그 보따리를 시공창에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걸음이 재빠른 아이 하나가 약방으로 뛰어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그 보따리 안에 2개의 비단띠가 들어있을 줄은 육소봉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비단띠는 석양 아래에서 보니 붉게 보였다. 그 보따리 안에는 비단띠 외에도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었다. 자네에게서 하나를 훔쳐가고 다시 2개를 돌려주네. 나야 원숭이가 변한 요괴고 자네는 냄새나는 벌레이니 자네가 내 엉덩이를 때린다면 난 자네에게 똥을 대접해주겠네. 육소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정말 절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으려는군. 그는 비단띠를 훔쳐가 놓고 어째서 다시 돌려준 것일까? 또 다른 한 조각은 어디에서 난 것일까? 이 문제들을 그는 생각지 않았다. 이 찾기 힘든 2개의 비단띠를 아무런 수고도 없이 얻었기 때문에 그는 아이들이 사탕을 먹는 것보다 더욱 즐거워졌다. 자, 이제 누가 더 높게 나는지 보거라. 그는 크게 웃으며 공중에 몸을 날려 3번 공중제비를 하고선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갔다. 아이들이 아래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았어요. 육소봉은 기분이 한껏 유쾌해져서 몸이 아주 가벼워졌다. 마치 날개라도 달려 저 달 속으로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달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석양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석양은 서쪽으로 사라지고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육소봉은 다시 합방제로 돌아왔다. 창에는 이미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 등불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꽃밭 사이로 멀리 바라보니 손수청과 구양정이 보였다. 그녀들은 원래 둘 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는데 등불 아래에서 보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들의 얼굴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비감과 우수가 어려 있었고 그 때문인지 등불조차 아주 처량하게 보였다. 서문치설이 벌써 떠난 것일까? 당연히 서문치설은 이미 떠난 후였다. 방에는 단지 고즈넉한 등불만이 그녀들과 함께 있을 뿐이었다. 문은 잠기지 않고 닫혀만 있었다. 육소봉은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 또한 아주 가라앉아 있었다. 서문치설은 언제 떠났을까? 육소봉은 묻고 싶었으나 묻지 않았다. 아니, 물을 수가 없었다. 탁자 위에는 3개의 빈 잔과 술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잔을 채워 천천히 마시고는 또다시 한 잔을 따라 빠르게 들이켰다. 손수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미 갔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압니다.
그가 말하길 좀 미리 출발해서 먼저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성으로 들어가야 다른 사람들이 그가 줄곧 성 안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그는 당신도 빨리 갔으면 좋겠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친구가 없으니까요. 육소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수청 역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창 밖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밤은 이미 깊어 보름달이 천천히 차올랐고 바람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손수청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 석양은 정말 아름답더군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말이에요. 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렸어요. 그녀가 눈을 감자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계속 이어 말했다. 아름다운 일은 왜 이리도 짧은 것일까요? 왜 사람들 곁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녀는 지금 하늘에 묻는 것일까? 아니면 육소봉에게 묻는 것일까? 육소봉은 자신이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손수청의 의문은 사실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육소봉은 또 술을 마시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저도 떠나겠습니다. 반드시 그를 데려올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구양정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는 원래 비단띠 하나를 구양정을 위해 준비해 놓았었다. 그녀에게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결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구양정이 분명 손수청 곁에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절대로 공포나 초조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 이런 말들로는 손수청의 마음을 읽어내기에 적합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의 유일한 희망은 정말 서문치서를 데려올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육소봉이 막 떠날 준비를 할 때 갑자기 구양정이 그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연히 구양정의 마음을 알아챘으나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 그를 향한 구양정의 눈물이 정말인지 조금 전까지 냉정하던 그 구양정의 태도가 진실인지 정말 분간하기 힘들었다. 구양정은 어째서 갑자기 변한 것일까? 지금에 와서야 육소봉은 자신의 여자에 대한 이해가 정말이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행히 그는 한 여인이 만일 진실로 한 남자를 싫어한다면 절대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리 없으며 또 손을 잡아 이렇게 끌 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양정의 차가운 손은 그의 손을 힘껏 쥐고 있었다. 그녀도 이제서야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보내는 일이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하면서 한참을 있었다. 구양정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도 돌아오시겠지요? 육소봉은 굵직한 목소리로 끊어 대답했다. 난 분명히 돌아올 거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마침내 구양정은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그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다.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겠어요. 여자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자의 그 기분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부드럽고도 감미로운 말인가. 육소봉은 마치 술에 취한 기분이었다. 아니, 술보다 더 독한 그 무엇에 취한 기분이었다. 구양정의 그 말은 육소봉의 온몸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로 하여금 진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 남자가 여자에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이 말처럼 감동적인 말이 또 있을까? 밝은 달이 떴다. 육소봉에게는 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는 몸에 지니고 있는 비단띠 하나를 누군가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어야 했는데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비단에 걸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는 한 명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술집, 찻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온갖 종류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앉아 무언가를 남몰래 의논하고 모의하고 작당하고 있었다.
육소봉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분명 오늘 밤의 결전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서문치설과 엽고성의 몸에 돈을 걸었을 터였다. 이 결전의 영향력은 무림을 진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성의 최하층에까지 침투하였다. 옛부터 지금까지 무림 고수들 간의 싸움으로 이렇듯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적은 없었다. 육소봉은 아주 웃긴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문치설과 엽고성이 이런 분위기를 안다면 분명 우습다고 느낄 것이라 믿었다. 바로 이때 육소봉은 한 사람이 맞은편 찻집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은 매우 큰 키에 아주 말랐으며 옷은 아주 신경 써서 입고 있었다. 그의 옷매무새는 우아했으며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안색이 수척하여 야위어 보였으나 재질과 색깔이 훌륭한 푸른색의 장포를 걸치고 있어 위엄있게 느껴졌다. 그가 바로 성남노두 두동원이었다. 여기는 비록 이연북의 세력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동원과 대립하고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그가 돌연 이곳에 나타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수행원 하나 없이 말이다. 육소봉이 쫓아가서 그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두 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두동원이 놀라 고개를 돌려 육소봉을 보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육소봉이 덩달아 웃으며 말했다. 당신 보호자는요? 육소봉이 말하는 보호자란 당연히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신비하고도 괴이한 그 검은 옷을 말하는 것이었다. 두동원이 짧게 말했다. 그는 갔소. 육소봉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요? 두동원이 말했다. 작은 연못은 대어가 놀 곳이 못 되니 가야지요. 육소봉은 누나를 굴리며 일부러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당신 혼자 이연북의 세력 범위에 나타나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두동원이 웃으며 담담히 말했다. 여기는 아마 이연북의 세력 범위가 아닐 텐데요.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래도 그의 형제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재혼을 하는 판인데 형제쯤이야. 두동원은 이연북의 부고를 듣고서도 놀란 표정 하나 짓지 않았다. 육소봉이 능청스레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이미 이연북의 죽음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모두 백운관에 투항했다는 것도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려. 두동원은 무표정한 얼굴이 되어 차갑게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소식에 정통하지 못하면 일찌감치 목숨을 내놓게 되지요. 고청풍은 당신 친구가 아닙니까? 두동원이 말했다. 비록 친구는 아니지만 원수라고 할 수도 없지요. 육소봉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 혼자 나타나신 게 하도 이상해서 그럽니다. 두동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몸이 여기에 온 것은 그리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제게 아직 비단띠가 있으니 만일 흥미가 있으시다면 제가 드리지요. 두동원은 침묵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돌연 말했다. 복거도 이 찻집 안에 있다오. 아, 당신은 왜 그 비단띠를 복거에게 주지 않는 거요? 육소봉은 갑자기 멍청해졌다. 이 비단띠는 다른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구하려 해도 못 구한 것인데 이제 그가 기꺼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겠다고 해도 두동원은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두동원이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말했다.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 몸은 그만 작별해야겠소. 몸 조심하시오. 그는 정말로 어디에도 연연함이 없이 가버리고 말았다. 육소봉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 복거가 찻집에서 나와 그를 한번 보더니 다시 그의 어깨에 걸친 비단띠를 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비단띠를 아직도 다 못 파셨구먼. 그의 웃음은 아주 기괴했고 그 웃음 속에는 뭔가 비웃음의 뜻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이 비단띠는 파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생각이 있으시다면 당신께 선물로 드리지요. 복거가 그를 보더니 더욱 기괴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 됐소만 난 절을 하고 싶지가 않다오. 육소봉이 말했다. 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거가 말했다. 정말인가? 당연히 정말이지요. 그렇지만 정말이지 필요 없다네. 복거는 돌연 얼굴을 굳히더니 육소봉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육소봉은 또다시 멍청해졌다. 이 사람은 아침나절만 해도 새덩어리의 옥벽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비단띠 하나와 바꾸려 들더니 이젠 거저 줘도 싫다고 한다. 육소봉은 정말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보름달은 이미 떴고 그는 빨리 자금성으로 가야만 했다. 자금성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육소봉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급히 걸었다. 태화전은 태화문 안에 있었다. 태화문 밖에 금수옥대하는 달빛이 비쳐 정말 금빛 물든 옥대같이 보였다. 육소봉은 달빛을 받으며 동화문으로 들어가 용루봉궐 아래에 있는 문을 통해 결국 이 성의 금지구역 중에 금지구역이자 성 중에 성 안으로 들어왔다. 통로를 순찰하는 병사들은 3발자국지나 5발자국마다 보초를 서고 있어서 만일 이 비단이 없다면 누구든 출입이 어려웠을 것이다. 혹여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고는 해도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기는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저 어둠 속에는 궁중의 고수 병사들이 잠복하고 있을 터였다. 금전의 호위 병사들은 어떤 경우엔 예를 갖춰 초빙한 무림의 고수들이었고 어떤 경우엔 가슴에 큰 뜻을 품은 소년 영웅들이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원수를 피해 잠시 이 궁전에 몸을 의탁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한 대도둑인 경우도 있었다. 누구든 그들의 실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었다. 달빛 아래 한 사람이 옥대하 쪽의 옥대교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는데 그 머리에서는 빛이 나고 있었다. 노실화상. 육소봉은 즉시 가까이 달려가 웃으며 말했다. 화상, 정말 빨리 오셨구먼. 노실화상은 만두를 먹고 있다가 육소봉을 보더니 재빨리 만두를 숨기고는 우물거리며 중얼거렸다. 육소봉이 자기가 만두 먹는 모습을 보지 않았기만을 바라는 모양이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 손에 있는 물건을 보니 한 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그려. 무슨 일? 내가 또 저녁을 못 먹은 게 생각나는데요. 노실화상이 흰 눈동자 위를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자네 또 내 만두를 빼앗으려고 하는 건가? 육소봉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내가 언제 빼앗았다고 그러십니까? 2개의 비단띠와 만두 1개를 바꿨는데 설마 당신이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노실화상이 눈알을 굴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중은 거짓말을 안 하네. 내게 지금 3개 반의 만두가 있는데 바꾸겠나? 어쩌겠나? 바꿉시다. 무엇과 바꿀 생각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 당신이 원하는 것 아무거나 바꿉시다. 노실화상이 그를 위아래로 2번 쳐다보더니 쓰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런데 자네가 가지고 있는 건 이 화상보다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난 적어도 스님보다 수염과 머리카락은 많지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 머리카락이나 수염은 난 필요 없네. 화상은 그저 자네가 한 가지 일만 승낙해주면 만두를 반 나눠주겠네. 무슨 일이요? 자네가 다음에 날 만났을 때 모른 척 해주기만 하면 난 정말 마음이 편안할 걸세. 육소봉이 크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치며 그 옆에 앉아 끊임없이 웃어댔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승낙하겠나? 아니요. 자네는 내 만두가 먹고 싶지 않나? 먹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승낙하지 않는 건가? 왜냐하면 난 이미 만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실화상이 멍청해져서 말했다. 자네 만두가 어디서 났는가? 사공적성에게서 났습니다. 노실화상이 또 멍청해져서 말했다. 사공적성?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만일 내가 그에게서 솜씨를 좀 배워놓지 않았다면 어찌 스님의 만두를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만두는 당연히 사공적성에게서 난 것이지요. 노실화상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이미 자기의 만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두는 이미 육소봉의 손안에 있었다. 마치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것 같았다. 노실화상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뭐든지 잘 못 배우면서 도둑질 노릇은 잘 배우는군. 도둑은 적어도 굶지는 않지요. 그는 먼저 만두 반 개를 입안에 쳐넣은 후에야 물었다. 당신은 거기에 앉아서 뭘 기다리는 겁니까? 노실화상이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황상이 잠드실 때를 기다리는 거네. 아직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그렇다네. 우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시간이 되면 알 수 있을 걸세. 육소봉은 일어서서 사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다. 서문치설과 엽고성은 왔습니까? 모르겠네. 다른 사람들은요? 모르겠네. 당신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까? 단지 한 사람 반만 보았네. 반 사람이요? 하나는 은선이야. 그가 나더러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네. 반 사람은요? 그게 자네야. 자네는 기껏해야 반 사람밖에 안 되니까. 육소봉은 또 웃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몸은 나는 듯하며 대대로 전수받은 듯한 무공을 발휘하며 팔보관선에 경공을 써서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후두둑 눈앞에 나타났는데 푸른 옷에 면보선을 신고 백발이 성성한 바로 목도인이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스님께선 정말 노실화상이라는 이름 그대로 성실하시군요. 과연 도사님의 물건은 통째로 삼키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화상은 그저 만두만 삼킨다네. 만두는 종종 다른 사람이 훔쳐가니까. 목도인은 육소봉을 바라보며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나. 심지어 스님의 만두까지 훔쳐가다니. 육소봉이 말했다. 기회만 있으면 도사님의 물건 역시 훔쳐갈 수 있습니다. 목도인 역시 웃으며 말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성실하기는 하지. 매를 맞기 전에 자백을 하니까. 바로 이때 어둠 속에서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육소봉은 한번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다른 비단은 누구에게 줬지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어민영에게 주었지. 목도인이 곧장 말했다. 저 사람은 어민영이 아니네. 노실화상이 말했다. 당천종도 아니고 사마자인은 더더욱 아니지. 이 사람의 신법은 아주 특이했다. 쌍도포를 휘날리는 것이 마치 바람의 힘을 빌려 날아가는 것이며 자기의 힘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듯 했다. 어민영, 당천종, 사마자인은 모두 이런 높은 경공 실력을 지니지 못했다. 사실상 강호에서 이토록 수준 높은 경공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육소봉을 합쳐도 기껏해야 셋에서 다섯밖에 안 되었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지요. 완전히 원숭이가 둔갑한 요괴랍니다. 이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돌연 뛰쳐나왔다. 옷에는 바람을 몰고 쉬익쉬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마치 육소봉의 몸에 부딪힐 듯이 달려오다가 육소봉 바로 앞에 멈춰서서 공중에 몸을 날려 공중제비를 3번 돌고는 표표히 낙하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는 끊임없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육소봉이 얼굴을 굽히고 말했다. 당신들은 저 요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도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공적성은 원숭이가 둔갑한 요괴라네. 난 오늘 오후에 그런 노래를 들었었다네. 사공적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아하니 내 변장술은 이미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된 모양이로군. 목도인이 말했다. 자네는 그런 경공을 펼쳐서는 안 되는 거였네. 사공적성 외에 누가 또 그런 높은 수준의 경공을 펼칠 수 있겠는가? 육소봉이 말했다. 저요. 사공적성이 웃으며 말했다. 걔는 엄청나게 많이 싸놓고 냄새나는 벌레는 그걸 먹고 하늘을 날 줄 알게 된다네. 육소봉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그의 몸에 걸친 비단띠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자네는 내게서 하나를 훔쳐가 놓고 나에게 두 개를 돌려주었지. 사공적성이 말했다. 나는 정말 친구로 사귈 만한 사람이지 않나? 자네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 남겨놓아야 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자네를 찾아 두 개를 주었으니 말이야. 육소봉이 말했다. 자넨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났나? 사공적성이 말했다. 내가 도두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육소봉이 말했다. 설마 사마자이와 당천종에게서 훔쳤다는 것은 아니겠지? 사공적성이 웃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네가 보기에 저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 같나? 멀리서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왼쪽의 사람은 몸을 솟구칠 때 두 어깨가 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보니 언제든 암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바로 당시 동문의 경공신법이었다. 오른쪽 사람은 신법이 아주 뛰어나지는 못한 것처럼 보였다. 만일 당천종이 특별히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벌써 저 멀리 후원에 당도했을 터였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당시 문중의 도련님께서 과연 오셨군. 목도인이 말했다. 다른 한 명은 누구지? 노실화상이 말했다. 복거입니다. 과연 복거였다. 그는 육소봉을 보더니 얼굴에 아까같이 비웃는 미소를 띄었는데 마치 육소봉에게 시위라도 하는 듯 했다. 자네가 비단띠를 주지 않았어도 난 이렇게 왔다. 그는 과연 비단띠를 몸에 두르고 있었다. 비단 색깔이 이상하여 달빛 아래에서 보니 옅은 자색이기도 했다가 은회색이기도 한 것이 의심할 바 없이 변색된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런 비단은 원래 6개밖에 없었는데 육소봉이 2개를 가지고 있고 노실화상, 목도인, 사공적성이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들 것 2개를 더하면 7개나 되었다. 6개의 비단이 어떻게 7개가 될 수 있는가? 하나 더 많아진 것은 어디에서 난 것인가? 복건은 득이양양하게 교각으로 걸어왔고 당천종은 안색이 새파란 채 육소봉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육소봉은 설사 그들에게 물어본다 해도 그들이 말해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제 물어볼 시간도 없었다. 태화문 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다. 등 뒤에는 장검을 비껴차고 몸에는 수비병의 복장을 하고 경쾌하고 빠른 신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바로 궁전 고수 중의 은선삼야였다. 그의 안색 역시 새파랬다. 그가 안색을 굳히며 말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무림의 정상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곳은 절대로 찻집이 아니니 여러분께서 잡담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장소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그자가 오자마자 관료적인 말투로 위협을 주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저 얌전히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관계 여부는 아주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조바심도 났었다. 하긴 이곳은 잡담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곳이 분명 아니었다. 은선의 안색이 좀 부드러워지더니 육소봉을 보며 말했다. 전부 도착하셨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대월대를 지나시면 안에 대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태화전입니다. 목도인이 말했다. 역시 금난전입니까? 은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황궁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은 태화전입니다. 그 두 분은 자금성의 지붕 꼭대기에서 겨루실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들어가셔서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는 복거를 보고 또 그 중에서 허리가 완전히 굽은 늙은이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곳까지 오신 걸 보니 분명히 경공 실력이 대단히 좋으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일반 집의 지붕과 달라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위에는 미끄러운 유리 기와로 뒤덮여 있으니 오르실 때 발밑을 조심해 주십시오. 만일 위에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복건은 안색이 무거워져서 미소를 짓지 못했다. 사공적성은 마치 몰래 한숨을 내쉬는 듯 했다.
육소봉은 지금까지도 입 한 번 열 기회조차 없었다. 막 그가 입을 열려 할 때 은선이 돌연히 말했다. 아직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누굽니까? 은선이 말했다. 그를 만나보고 싶으면 절 따라오십시오. 그는 양 어깨를 한 번 떨더니 몸을 비스듬히 하여 뛰어나갔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경공 실력을 보여주려는 뜻인 것 같았다. 그의 경공은 확실히 뛰어나서 단숨에 3장이나 달려나갔다. 육소봉은 멀리서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의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은선은 더더욱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또다시 몸을 돌려 연자비운의 경공을 펼쳐 보였다. 그가 신형을 막 펼쳐 보이는 순간 갑자기 쉭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람이 가볍게 그의 곁에서 달려나와 전혀 힘도 안 들이고 그를 앞질러 나갔다. 그는 바로 허리가 완전히 굽은 그 늙은이였다. 태화문을 들어서자마자 육소봉의 마음이 이상해졌다. 웃음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호흡조차 가벼워졌다. 그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구중궁궐의 천자의 위엄은 그들과 같은 무림의 호걸조차 쉽게 범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육소봉 역시 그러했다. 붉은 칠을 한 섬돌 아래에 있는 문관 무관들이 늘어서는 풍급대는 보아하니 비록 평상시에는 수십 개의 돌처럼 보일 뿐이었지만 조정의 하례식 때에 문무백관이 모두 좌우에 나뉘어 늘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엄숙히 천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니 육소봉은 저도 모르게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했다. 세상의 기이한 인사들과 영웅들이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심혈을 다 바치고 어떤 경우엔 심지어 생명을 버리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다 품급대에 한번 써보기 위해서였다. 붉은 섬돌 뒤의 태화전은 더욱 그 기상이 장엄해 보였다.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니 번쩍번쩍 빛나는 대전의 지붕이 마치 구름 속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태화전 옆은 보화전이었다. 보화전 옆이요. 건청문 바깥의 계단 서쪽에는 북쪽 창이 난 3개의 방이 있었는데 검은 칠을 한 문이 꽉 닫혀 있었고 창문으로는 흐릿한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어슴푸레한 등불이 문 위에 달린 문패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문패 위에는 놀랍게도 무시무시한 글이 쓰여 있었다. 함부로 들어오는 자는 참수한다. 은선은 뜻밖의 육소봉을 이곳으로 데려와 이 문 앞에 서더니 말했다. 어떤 분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들어가시지요. 육소봉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쓰게 웃더니 말했다. 나도 글을 읽을 줄 압니다. 난 참수당하고 싶지 않아요. 은선이 웃으며 말했다. 들어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책임은 제가 질 텐데 무엇을 겁내시는 겁니까? 육소봉은 잠자코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천하의 대사를 처리하는 내각의 요충지에서는 육소봉도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조심해야 했기에 여전히 바깥에 서 있었다. 은선이 웃으며 말했다. 안에서 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소봉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대체 누굽니까? 서문치설이요. 육소봉이 멍청해져서 말했다. 그가 어떻게 들어와 있죠? 은선은 사방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우리들도 그의 몸에 판돈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를 아주 잘 모시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먼저 그에게 좀 쉬라고 배려한 겁니다. 육소봉이 웃었다. 은선이 말했다. 이곳은 비록 기밀의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황제께선 주무시고 계시고 아침은 아직 멀었으니 우리들 같은 호위무사들 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곳에 올 리가 없지요. 그는 웃으며 육소봉의 어깨를 두드리더니 말을 이었다. 그러니 당신은 걱정 말고 들어가기나 하세요. 만일 엽고성을 상대할 무슨 절초가 있으면 그에게 그 솜씨를 가르쳐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주 관료적인 말투를 사용했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변한 듯 아주 친밀한 미소도 띄우고
육소봉 대신 문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육소봉도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했다. 언제든 당신이 시간을 내주면 밖에서 내가 술 한잔 사리다. 방은 비록 크지 않았고 가구들도 모두 오래되어 낡은 것들 뿐이었으나 장엄하고 엄숙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세상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생사화복이 바로 이곳에서의 한마디 말로써 결정되는 것이다. 누구든 이 방에 최초로 들어오면 틀림없이 그날은 그의 일생 중에서 가장 흥분되는 때일 것이다. 육소봉은 조용히 걸어 들어갔으나 심장은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빨리 뛰고 있었다. 서문치설은 뒷짐을 지고서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다. 몸에는 하얀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음이 틀림없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들어온 사람이 바로 육소봉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육소봉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문은 닫혔고 불빛은 흐렸다. 방 안은 음산하면서도 습기가 차 있어서 손과 발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술을 마시고 싶었으나 이곳에는 술이 있을 리 없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눈물 흔적만이 있을 터였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자신은 천하에서 골칫거리가 가장 많은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매일매일 이 방에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골칫거리가 많을 테니까 말이다. 서문치설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곳에 다시 갔었나? 육소봉이 대답했다. 방금 전에 갔었네. 그녀를 만났나? 그래. 그녀는 아직 잘 견디고 있던가? 육소봉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자네 역시 그녀가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나? 강호에서 사명사수의 명성은 결코 우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는 겉으로는 비록 웃고 있었으나 마음속은 무거워 보였다. 결전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의 생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도 바로 눈앞으로 다가와 있었으나 이 사람의 가슴 속엔 여전히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칼마저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육소봉은 이 사람이 바로 이전의 서문치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문치설이 마침내 피와 살이 있는 사람으로 변한 듯해서 마음이 푸근해졌다. 서문치설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면서 말했다. 우리는 친구인가? 그래. 내가 만약 죽으면 나 대신 그녀를 돌봐줄 텐가? 싫네. 서문치설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져서 말했다. 싫다고? 난 싫네. 왜냐하면 자넨 지금 마치 내 친구가 아닌 것처럼 변해 보이기 때문이야. 내 친구들은 모두 영웅호걸로 절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미리 구하지는 않는다고. 난 죽음을 구한 적 없네. 육소봉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다만 자네는 지금 마음속으로 오로지 죽을 것만 생각지 않나? 자네는 어째서 이전의 자네 실력을 생각하려 들지 않나? 어째서 자네는 엽고성을 물리칠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건가? 서문치설은 그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려 탁자 위에 칼을 응시하다가 돌연 그 칼을 잡아 뺐다. 그가 칼을 잡아 빼는 솜씨는 정말 빠르고 또한 아름다웠다. 세상에 그와 견줄 만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없었다. 사마자이가 칼을 빼는 동작 역시 아주 재빠르면서도 오묘했지만 그와 비교해보니 마치 백정이 죽은 돼지의 몸에서 칼을 빼는 것 같았다. 육소봉이 돌연 물었다. 난 자네의 친구인가? 서문치설이 주저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거지? 서문치설이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말하지. 난 이 세상의 모든 검객의 출수를 단 한 번에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네. 그런데 예외가 딱 한 명 있어. 그는 서문치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자네야. 서문치설은 자신의 검을 노려보더니 창백한 얼굴에 돌연 이상한 홍조를 떠올렸다. 등불이 갑자기 밝아졌고 칼에서 나는 빛도 훨씬 밝아졌다.
육소봉은 삼엄한 칼의 기운을 바로 눈앞에서 느꼈다. 그는 서문치설이 이제 자신감을 되찾았음을 알았다. 감정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에게 친구의 격려만큼 좋은 약이 없는 법이다. 육소봉은 눈에 웃음을 띠고 아무 말도 더하지 않은 채 가볍게 몸을 돌려 걸어 나왔다. 문 밖의 달이 물처럼 맑았다. 9월 보름. 밤. 달은 물처럼 맑다. 육소봉은 그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검은 칠을 한 문에서 나와 북쪽 담벼락의 그림자를 따라 태화전으로 걸어가다가 적당한 곳을 찾아 뛰어 올라가려던 차에 대전의 그림자 밑에서 뜻밖에도 어떤 사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말할 수 없이 의기소침하고 고독해 보였다. 육소봉은 첫눈에 그 사람이 복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미 복거의 경공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다. 이토록 높이 치솟아 있는 금난전 위로 뛰어오르려면 반드시 절정의 경공 실력이 있어야 했다. 복거가 조금 전에 그를 보고 비웃던 모습을 그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도 복거에 대해 그렇게 웃어준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동정과 위로의 뜻으로 웃는 웃음일 뿐이었다. 하긴 동정도 어떤 때는 비웃음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복거는 그를 흘끗 보고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육소봉이 말했다. 옛날에 참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매우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새는 날아올라 호랑이 한 마리를 보고는 호랑이에게 가서 누가 더 높이 나는지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복거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육소봉이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계속 듣고 있었다.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호랑이는 당연히 날 수 없으니까 그냥 참새를 잡아먹어버렸지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호랑이를 찾아가 누가 더 높게 나나 비교해보자고 하는 참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도 이젠 높이 나는 것이 반드시 대단한 영웅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복거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고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해졌다. 그는 갑자기 지금의 육소봉은 자신이 이전에 상상하던 그런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육소봉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호랑이가 줄타기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네.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네요. 자네는 몸에 밧줄을 맨 호랑이를 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보게나. 그는 이미 굵은 밧줄 하나를 몸에 지니고 있었으나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체면을 잃고 싶지는 않았다. 육소봉이 미소를 띠며 그 밧줄을 잡아들고 고개를 들어 한번 숨을 내쉬더니 쓰게 웃으며 말했다. 저 위는 참새라 해도 올라가지 못할까봐 겁이 납니다.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태화전의 높은 처마는 꼭 갈고리처럼 보여서 달조차도 낚아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높은 곳은 이 세상에 누구라도 단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없다. 육소봉이라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방법이 있었다. 복거가 아래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노라니 그는 돌연 벽호처럼 담장에 붙었다가 또 갑자기 영리한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붙들고 뛰어다니듯 여러 번 솟구쳤다 내려갔다 하다가는 곧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이 앞쪽에서 올라가고 있었으나 그는 전혀 보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혼자 몰래 뒤쪽으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자들의 경공이 절대로 육소봉보다 뛰어나지 않을 것임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육소봉을 자신의 친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높은 처마 위에서 밧줄이 늘어뜨려졌고 그의 마음도 더더욱 따뜻해졌다. 육소봉 같은 친구와 사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군. 대전 위에는 황금 같은 유리 기와들이 잔뜩 깔려 있어서 달빛 아래서 보니 마치 황금 세계 같았다.
육소봉은 굵은 밧줄을 처마 끝에 묶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돌연 어리둥절해졌다. 이 위에는 원래 5명이 있어야 하는데 한눈에 봐도 13명 정도나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은 모두 몸에 그 변색된 비단띠를 지니고 있었고 그나마 그가 아는 5명은 보이지 않았다. 노실화상은 지붕의 다른 한쪽 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높이 솟은 지붕 뒤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안색이 창백하고 차가운 미소를 띤 바로 궁궐의 고수 중의 정사야 정호였다.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호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전 당신에게 묻고 싶은데요. 육소봉이 말했다. 제게요? 정호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비단띠를 몇 개 드렸었지요? 6개지요. 지금 온 사람은 21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이런 비단을 다 어디서 구한 걸까요? 육소봉이 한숨을 내쉬며 쓰게 웃더니 말했다. 저도 당신에게 묻고 싶군요. 지붕에 또다시 2명이 다가왔다. 은선이 앞에 있었고 뒤에 있는 자는 소상 검객 위자운이었다. 은선은 매우 빠르게 다가왔는데 아주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위자운은 한가로운 모습으로 침착하고 여유롭게 걸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경사가 급하고 얼음처럼 미끄러운 유리기와 위를 천천히 걷는 것은 이리저리 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이런 상황에서 침착과 여유를 유지한다는 건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육소봉은 이 궁의 제일 고수 소상검객이라는 호칭이 절대로 허명이 아님을 느꼈다. 그의 무공과 힘은 어떤 무림의 문파에도 손색이 없었다. 은선이 달려와 가라앉은 소리로 말했다. 서로 묻고 물어봤자 뭐 뾰족한 대답이 나오더이까?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위자운이 말했다. 이런 일은 여러 소리를 주고받아봤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법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그 원인은 추적할 때도 아니고. 은선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운이 말했다. 경계를 강화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지요.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을 이었다. 자네가 가서 이곳의 수비 병력을 2배로 늘리고 어떤 사람도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라고 전하게나. 은선이 말했다. 알았습니다. 위자운이 말했다. 노사께서는 사람들을 소집하시오. 필요한 경우엔 강청문의 병사들과 안에서 쉬고 있는 병사들을 모두 소집해도 좋소. 지금부터는 누구든 나가는 것만 허락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정호가 말했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특별한 신법을 숙련하고 있는 듯 했다. 대전 위아래로 몸을 날리더니 어느새 높은 처마 뒤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위자운이 그때서야 육소봉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곳을 둘러보시니 어떠십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결코 한눈에 완전히 다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지붕 꼭대기가 아니라 무슨 광장처럼 보였고 중간에 솟아있는 용마루는 마치 산원덕 같았다. 이곳에는 모두 13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모두 혼자 서서 조용히 결전의 시작을 기다리고만 있을 뿐 절대로 다른 사람과 잡담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몸에 병기를 지니지 않았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 어떤 자의 얼굴은 마치 아주 정교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모두들 자신의 원래 모습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게 역력했다. 위자운과 육소봉은 그들 앞으로 걸어갔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내력을 지니고 있을까? 왜 이토록 비밀스럽게 자신을 감추려는 것일까? 위자운은 여전히 느릿느릿 걸었고 목소리도 아주 낮았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자네는 저들의 신분과 내력을 알아볼 수 있겠나? 육소봉이 고개를 저었다. 위자운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모두 도둑 무리들 같네. 네. 위자운이 말했다. 이 이틀간 경성에 도둑의 무리들이 적지 않게 입성했다네. 듣기에는 그 중에 몇 명은 금쟁반에 손을 씻은 대선배 호걸들이고
또 몇 명은 중대한 임무를 띠고 왔으며 또 몇 명은 위험한 원수 집안을 피해 이름을 감추고 다니는 고수라고 하는데 그들 모두가 강호에는 나타나지 않던 자들이라고 하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거로군요. 위자온이 말했다. 이 사람들의 행적이 비밀스럽긴 하지만 이곳에 온 뜻이 별로 나쁜 것 같지는 않다네. 그저 조용히 오래 있다 보니 움직여볼 생각이 났기 때문에. 당대의 검객 2명이 싸우는 솜씨를 좀 보려고 온 것이겠지.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발 그렇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위자온이 말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저 비단띠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일세. 육소봉이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다. 황궁 궁궐 외에 이런 비단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위자온이 말했다. 절대로 없네. 그가 또 해석하며 말했다. 이렇게 변색된 비단은 대행황상이 계실 때 페르시아에서 곡물로 가져왔던 것이네. 원래 적은 수량이었지만 요즘에는 한두 필밖에 남지 않아서 궁궐의 아가씨들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않는가. 육소봉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사공적성이 생각났던 것이다. 위자온이 말했다. 나도 그 도두광의 왕이 이미 경성에 도착했을 것 같네. 그리고 이곳까지도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은 그가 저 비단들을 훔쳐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자온이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은 어제 아침에서야 우리가 결정 내린 일이었잖나. 어제 결정 내리기 전에는 이런 비단이 그의 눈에 뭐 그리 가치 있게 보였겠나. 그는 위험하게 그따위 것을 훔치려 하지는 않았을 걸세. 육소봉이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위자온이 담담히 말했다. 어젯밤에는 우리 4명이 다 이곳에서 잠도 한숨 안 자며 당직을 섰다네. 설사 팔이나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다 해도 절대로 살아서 내보낼 리가 없다네.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충만하여 육소봉은 가볍게 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신다는 거로군요. 그렇다네. 그럼 누구를 의심하십니까? 위자온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이 비단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은 단지 4명뿐일세. 육소봉이 말했다. 4명이요? 바로 우리 형제들 4명 말일세. 육소봉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이 말은 본래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도리어 위자온이 입 밖에 냈다. 그러고 보면 이 소상 검객은 생각이 주도면밀할 뿐만 아니라 성격도 아주 공정하고 솔직한 듯 했다. 위자온이 말했다. 사실 자네도 생각할 수 있을 걸세. 듣자 하니 밖에서는 5만 양의 은자로 비단띠 하나를 사려던 사람이 있었다면서. 도둑의 무리들은 돈이 많으니 부르는 가격이 더욱 높았겠지. 육소봉이 말했다. 사람은 재물을 위해 죽고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니 어떤 자들은 재물을 위해서라면 확실히 무슨 일이든 다 저지를 수 있지요. 위자온도 탄식하며 말했다. 은서는 교제 범위가 넓으면서 황금을 흙처럼 쉽게 쓰고 다니고 정호는 아직 어려서 세상 풍파에 휩쓸리기 쉽고 도노이는 비교적 침착하고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가슴속에 큰 뜻을 품고서 일찍부터 강호에 독창적인 팔을 만들어 종주 노릇을 하려고 줄곧 남몰래 이전의 친구들과 연락을 계속해왔지.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쥐꼬리만한 호위병의 녹봉만으로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을 걸세. 그는 고개를 들고 육소봉을 응시하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나의 좋은 형제들이네. 만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내 마음속에서야 의심이 든다 해도 입 밖에 꺼낼 수는 없네. 형제들 간의 우애를 깨뜨리고 싶지는 않아. 육소봉이 말했다. 설마 당신은 저더러 당신 대신 확실한 증거를 찾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위자온이 또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은 자네와도 관계가 있는 일이잖나. 만일 진상이 밝혀지게만 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된다고. 육소봉은 쓰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돌연 자신이 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때때로 정말 늙고 교활한 여우 같은 인물이다. 대전 지붕의 한쪽에는 사람이 비교적 적었다. 노실화상, 사공적성, 목도인, 당천종, 그리고 방금 올라온 복거를 제외하고는 어민영과 고송거사 두 사람이 더 있을 뿐이었다. 사마자이가 뜻밖의 오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송거사가 설명해 주었다. 사마장주는 급한 일이 생겨 강남으로 돌아가면서 내게 비단띠를 주었다오. 육소봉은 사마자이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 사람 같은 인물은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그는 다시 육소봉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이었다. 한 문파의 종주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무림의 대선배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자존심이 강한 법이니 당연히 내력이 불분명한 비단띠를 살 리도 없고 다른 사람 역시 그들에게 팔 리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위자운이 말했다. 제가 이미 자금성의 문 네 곳을 전부 잠궜으니 지금부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육소봉이 물었다. 엽고성은? 백운성주께서는 이미 와 계신다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자운이 말했다. 그들은 자시의 겨루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융종문 밖의 호부조방에서 좀 쉬도록 배려해드렸다네.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 그는 마치 어떻다는 겁니까? 위자운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의 안색이 대단히 안 좋더군. 누가 그러는데 그의 중상이 아직 덜 치료되었다고 하던데 그게 결코 헛소문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네. 그는 말을 끊고 미소를 짓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친구들 몇이 모두 자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보시게나. 저쪽엔 과연 몇 쌍의 눈이 육소봉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공적성의 눈은 웃고 있었고 노실화상의 눈은 화를 내고 있었으며 복거와 어민영의 눈에는 감격이 충만해 있었다. 육소봉은 다가가 어민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왜 늦었나? 전 원래 감이 올 수 없었습니다. 감이 올 수 없었다고? 왜? 어민영의 얼굴이 좀 붉어지는 듯했다. 그가 쓰게 웃으며 말했다. 만일 노실대사님께서 절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왔더라도 밑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야 했을 겁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노실대사라. 난 다른 사람이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 처음 들었네. 그는 히히거리며 노실화상을 쳐다보았다. 마치 또다시 이 화상을 괴롭힐 작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막 두 발자국쯤 걸어가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출수하여 사공적성의 팔뚝을 잡아채 꺾으리라고 누가 알았겠는가. 사공적성이 놀라서 펄쩍 뛰더니 얼떨결에 말했다. 비단띠는 이미 자네에게 돌려주었는데 날 또 귀찮게 해서 뭘 어쩌려는 건가. 육소봉이 얼굴을 굳히며 차갑게 말했다. 묻고 싶은 게 있다네. 이 비단 두 조각을 어디서 훔쳐온 거지? 사공적성이 말했다. 꼭 말해주어야 하나? 육소봉이 말했다. 만약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네의 이 팔은 영원히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칠 수 없게 될걸. 그가 손에 힘껏 힘을 주자 마침내 사공적성의 팔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다. 사공적성은 한숨을 쉬며 쓰게 웃더니 말했다. 하지만 사실 내가 말해준다 해도 자넨 절대로 믿으려 들지 않을 거야. 말이나 해보게. 이 비단 조각 두 개는 정말로 훔쳐온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사서 내게 보내준 것이라고. 그 사람은 나한테 빚진 게 좀 있었거든. 그게 누군데? 다른 사람이 수만 양의 은자를 써서 내게 선물로 보내준 것이니 그를 위해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네. 내게 친구가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처럼 빨리 그를 팔아버릴 수는 없다고. 그럼 언제쯤 그를 팔 건가? 적어도 2, 3일은 지나야지. 2, 3일 뒤에는 이 사건의 사정이나 형편이 바뀌어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육소봉이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자네에게 이 3일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한 것은 아닌가? 사공적성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지금 정말로 얘기 안 해줄 건가? 사공적성이 담담히 말했다. 자네가 내 팔뚝을 부러뜨려도 상관없네. 난 이미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몸이니까. 육소봉 역시 그가 물건을 훔칠 때는 제 육친도 못 알아보지만 친구를 팔아넘기는 인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돌연 웃으며 말했다. 사실 자네가 말해주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네. 사공적성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안다고? 말해보게나. 육소봉이 말했다. 귀를 가까이 대. 그는 사공적성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사공적성의 웃음이 갑자기 그쳤고 육소봉의 눈빛이 빛났다. 그는 자기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7, 8개의 단편적이고 자질구레한 단서들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추만 찾아내면 되었다. 사공적성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렸다. 이 자식은 나더러 원숭이가 둔갑한 요괴라더니 사실은 자기가 정말로. 사공적성의 말이 돌연 끊겼다. 은선이 갑자기 또 처마 밑에 나타나서 말했다. 백운성주께서 오셨습니다. 달빛 아래에는 과연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신형이 표표하게 나르면서 부드럽게 바람을 제압하니 경공의 수준이 결코 사공적성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 사공적성은 또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엽고성의 경공 수준이 이토록 높은 줄은 몰랐었는걸. 육소봉의 눈에 기괴한 표정이 어렸다. 한참 후에서야 숨을 토해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공이 높지 않다면 어떻게 천회비선의 솜씨를 발휘할 수 있겠나? 달은 이미 중천에 떴다. 지붕 앞뒤쪽에는 사람이 가득 서 있었다. 그 13명과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비밀스러운 인물들 외에 또 7명의 호위병사 차림의 검을 찬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궁궐의 고수들처럼 보였고 당대 검객의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지붕에서 내려다보니 모든 게 더욱 선명히 보였다. 달빛 아래에서 바라다본 엽고성의 얼굴에는 혈색이 좋지 못했고 서문치설의 얼굴은 비록 창백하기는 했으나 생기가 좀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눈처럼 깨끗한 티가 하나도 없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이 순간 그들은 이미 그들의 검처럼 냉혹하고 예리하게 변하여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존재들처럼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하면서 눈에서는 빛을 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비록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검은 아직 검집 안에 그대로 있었으나 검의 기운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있었다. 이런 대단한 검기는 원래 그들 몸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무서운 것은 그들 자체이지 결코 그들이 손에 든 검이 아니었다. 엽고성이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헤어진 지 1년이나 지났는데 그 뒤로 별거 없으셨는지요? 서문치설이 말했다. 다행히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엽고성이 말했다. 옛일을 뭐하러 다시 꺼내겠습니까? 오늘의 결전에서 당신이나 저나 반드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엽고성의 목소리는 기력이 부족해 보였다. 두 마디의 말을 하고서는 숨을 몰아쉬는 듯 했다. 서문치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에 쥐고 있던 검을 들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 검은 천하의 명검으로 검봉은 3척 7촌이고 무게는 7근 남짓됩니다. 엽고성이 말했다. 좋은 검이요. 확실히 좋은 검이지요. 엽고성도 손에 쥐고 있던 검을 들더니 말했다. 이 검은 해외에서 정제된 철로 만들어진 검으로 불면 털을 잘라낼 수도 있다오. 검봉은 3척 3촌이고 무게는 6근이 좀 넘는다오. 좋은 검이군요. 원래 좋은 검이라오. 두 사람은 비록 검을 들었으나 아직 뽑지는 않고 있었다. 검을 빼는 동작 역시 검법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기술로
두 사람은 그것도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다. 위자원이 갑자기 말했다. 두 분께선 모두 당대 검술의 명가이시고 천하의 명망을 높게 받고 계시니 검에는 당연히 독이 묻어있지 않고 또 무슨 암기를 몰래 숨겨놓지 않으셨을 줄로 압니다. 사방은 고요하여 아무 소리도 없었다. 숨소리만 들릴 뿐 모두 그가 다음 말로 이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자운이 또 말했다. 다만 이런 결전은 고금을 통해 보기 힘든 것으로 반드시 후세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두 분께서는 서로 검을 교환하여 살펴보셔서 확인하시는 게 어떠실지는요? 엽고성이 곧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서문치설은 침묵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1개월 이전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 것이다. 생사를 건 결전 전에 적과 맞서 싸워야 할 무기를 어떻게 손에서 놓는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 그는 이미 변했기 때문에 느릿느릿 말했다. 내 검은 단 한 사람에게 밖에 건네줄 수 없습니다. 위자운이 말했다. 6대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위자운이 말했다. 엽성주의 검은요? 엽고성이 말했다. 일 하나를 가지고 두 분이 번거로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6대엽은 저도 역시 아주 신이 많은 사람이고요. 사공적성이 갑자기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 자식은 화상의 만두까지 훔쳐가는 놈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니 이상하군, 이상해. 그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바로 때가 때이니만큼 모든 단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다. 목도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고 복거가 돌연 큰 소리로 말했다. 6대엽이 인이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니 검이 아니라 설령 내 머리라고 하더라도 이 복거는 그에게 내주겠소. 어민영도 즉시 이어 말했다. 저 어민영은 비록 이름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만 6대엽을 믿고 존경하는 마음은 여기 이 복방주와 완전히 같습니다. 사실 어민영은 보잘것없는 작자가 아니었다. 또한 개천장 복거는 대단히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말소리가 더욱 쩌렁쩌렁 울려서 이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이 그를 오해할까봐 그것이 두려워 육소봉의 말을 가로막은 듯 했다. 사공적성은 웃고만 있다가 조용히 육소봉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은 엽고성과 서문치설을 보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육소봉이 말했다. 나도 안 해. 사공적성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네를 보고 있지 않나? 육소봉은 웃으며 큰 걸음으로 나가 먼저 서문치설의 앞으로 가서 그의 검을 받아들고는 돌아와서 다시 엽고성의 검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두 개의 검을 쥐고 중얼거렸다. 확실히 좋은 검이군요. 위자운이 말했다. 6대엽께서 그 검들을 그 두 사람에게 바꿔 보여주십시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저더러 서문치설의 검을 엽고성에게 넘겨주고 엽고성의 검을 서문치설에게 넘겨주라는 겁니까? 그렇소. 실소. 왜 싫다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 검이 일단 내 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이오? 위자우는 할 말을 잃었다. 육소봉은 검집을 겨드랑이에 끼고는 손을 뒤로 빼자 두 개의 검이 빠져나왔다. 검기는 보름달빛이 무색해질 지경이었다. 모두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었다. 저 두 개의 검이 만일 내 손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다시 내줄 수 있을까? 육소봉이 또 말했다. 명기는 오직 덕이 있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에는 아무런 속임수도 없고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검은 곧 검집에 들어갔다. 그는 돌연 손을 들더니 서문치설과 엽고성에게 각기 검을 던져주고는 성큼성큼 제자리로 돌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멍청해졌다.
사공적성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자네 방금 뭘 한 건가? 육소봉이 담담히 말했다. 난 그저 그들이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있게 되어도 절대로 날 찾지 말아달라는 뜻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라네. 난 골칫거리가 이미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런 시시한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단 말일세. 사공적성이 말했다. 이게 시시한 일이란 말인가? 육소봉이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원수지간도 아닌데 한 칼에 상대방의 목을 자르고 싶어서 안달이니 이런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라면 뭐가 시시한 일이겠나? 사공적성은 육소봉이 서문치설과 엽고성이 서로 사정을 좀 봐줘서 대결할 때 절대로 살인까지 하게 되지는 말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른 사람들도 육소봉의 바람을 충분히 알아채고 있었다. 위자운이 두어 번 마른 기침을 하더니 말했다. 자시가 이미 지났지만 날이 밝으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두 분께선 반시간 동안 싸우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승부를 가리지 않겠습니까? 고수들의 싸움은 본래 초식 하나로 가려지는 법이니 반시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검을 바꿔 검사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싸움은 이미 시작된 셈이었고 모두들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뜨고는 기다리고 있었다. 서문치설은 왼손으로는 검집을 잡고 오른손은 무릎 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이미 검집에서 나와 있는 그 칼처럼 냉정하고 예리하고 날카로워 보였다. 엽고성의 안색은 더더욱 보기 흉했다. 동작이 아주 둔해 보이는 데다가 끊임없이 장기침을 하고 있었다. 서문치설과 비교해 볼 때 그가 훨씬 늙고 약해 보여서 어떤 자들의 눈에는 동정의 빛이 가득했다. 이 결전의 승부를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었다. 서문치설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원래가 무정한 사람이었다. 서문치설의 검은 더더욱 무정했다. 엽고성이 마침내 가슴을 펴고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검을 응시하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예리한 검은 원래 흉기로 쓰이는 법이지. 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검을 연마해왔네. 언제든 검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이었다네. 서문치설은 듣고만 있었다. 엽고성이 또 숨을 몰아쉬더니 이어서 말했다. 그러니 오늘의 이 결전에서는 자네나 나나 서로의 사정을 봐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네. 검을 배운 자가 고수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유감이 있을 수 있겠나? 서문치설이 말했다. 맞는 말이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기도 했다. 그들이 온 것은 이 두 명의 절대 검객들이 생사를 놓고 싸우는 결전을 보기 위해서인데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는다면 이 결전이 뭐 볼 게 있겠는가 말이다. 엽고성이 깊게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자, 그럼. 서문치설이 갑자기 말했다. 기다리시오. 기다리라니 또 뭘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상처에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을 때까지 말이오. 누가 부상을 입었소? 누가 피를 흘린다는 거요? 자네 말이네. 엽고성이 숨을 토하고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모두들 그의 흰 옷에 한 줄기 선홍색의 피 흔적이 배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미 부상을 입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상처라 계속 아물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 오만한 사람은 이빨을 악물며 응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죽어도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었다.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만일 죽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달포 후 다시 오시오. 나도 그때까지 자네를 기다리겠네. 그는 돌연 몸을 돌려 공중에 몸을 날리더니 사라져버렸다. 엽고성이 쫓아가면서 크게 부르짖었다. 자네. 이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그의 입에서는 울컥 선혈이 쏟아져 나왔고 이내 쓰러졌다. 이제 그는 서문치설을 쫓아갈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서문치설이 꼬마애라 해도 그를 쫓아갈 수 없을 것이다. 모두들 서로 쳐다보면서 또다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이런 싸움은 본래 파란만장하여 언제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마치 경극을 시작하는 징소리가 울리고 관현악기와 타악기가 모두 준비되었는데 주연 배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대강대강 마무리를 짓고 나가버려. 징치고 북치는 사람들마저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같았다. 사공적성이 갑자기 웃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노실화상이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 웃는 건가? 사공적성이 웃으며 말했다. 난 이 결투로 인해 몇만 양의 은자를 주고 비단띠를 산 사람 때문에 웃는 겁니다. 바로 이때 육소봉이 뛰어오르며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손을 멈춰라.